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신문 기수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니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바로 국회 옆에 있는 의원 동산입니다. 이곳에 보면 바로 사랑채도 있고요. 바로 저희 왼쪽에 그 국회 본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정치 이야기를 해줄 조주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 조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정치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조주영 기자 여기 주 출입처입니다. 국회 그 옆에 있는 이제 야외 동산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날씨가 덥지 않아요 지금. 네. 좀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더워가지고 땀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또 매미가 또 울기 시작하네요. 시끄러워요. 저희가 야외 방송만 하면 꼭 매미가 울던지 아니면 잔디를 깎으시던지 꼭 무슨 일들이 있어요. 자, 오늘 국회 나온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오늘은 좀 국회의원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요즘 가장 핫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조주영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금 아주 그냥 국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뭐 언론이나 신문 모든 매체에 포함해가지고 요즘 이분 기사 빠지지 않고 늘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요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전광훈 목사 때문에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8월 15일 날 집회를 했는데 집회한 이후로 이제 대량의 코로나19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감염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전광훈 목사 때문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뭐 전염병 발병의 원인이 전광훈 목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많은 이제 발병을 하게 된, 전파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또 이 전광훈 목사를 키워준 팔할은 사실 미래통합당에 또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당대표 시절이죠. 그 당시에 전광훈 목사하고 황 대표하고 많은 집회를 나갔고 또 많은 교류가 또 있었어요. 하다못해 뭐 청와대 앞에서 그 황 대표가 단식할 때도 네. 예, 전 목사가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집회에 나가서 둘이 같이 뭐 만세 삼창도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쵸. 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그 미래통합당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조 기자가 잘 알 것 같은데. 너 할 말이 없나요, 너무?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을 출입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중하다는 건 어느 정도 얘기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손절해야 된다, 손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외부적으로 나오지가 잘 않고 있는 상황. 그나마 최근에 대변인이 그런 말을 했죠. 이제 우리랑 관련이 없다라고 네. 이제 선을 긋긴 했는데, 또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목사와 집회를 함께 했던 황교안 전 대표의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발언이나 이런 거 보도자료 배포할 때 네. 타이밍을 상당히 잘 잡아요. 그렇죠. 그런 점은 좀 탁월하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 반대로 이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당내에. 당내에 그런 말을 하는 의원들도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은근히 풍기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좀 아니지 않느냐. 지양해야 된다. 조금,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급선무하게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아마 그런 의원들이나 그런 뭐 사람들인 경우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네. 보수를 다 아우르고 가야 된다,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아무튼 어쨌거나 8.15 집회 이후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많이 확산되면서 사실 책임론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통합당에서도 지지율 때문에라도 우리랑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8.15 집회, 왜 그 집회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집회 주체 세력은 누구인지, 사실 그것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광훈 목사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사실 그 집회를 주도한 건 아니에요. 또 보면 그쵸. 누가 주도를 했죠? 그 집회를 주도를 했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구 한 명이 집회를 주진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이게 맞다고 판단해서 나온 분도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이 모든 집회의 총책임자라고 보는 거는
약간 반리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광훈 목사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거고 예, 예. 그 이전에 이 행사에는 많은 시민단체 네. 그리고 기독교계 단체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미래통합당이 자꾸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데 네. 또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 참여한 사람들 보면 예.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제 명단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누가 참여를 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 예.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유정복 전 시장,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 네. 그리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홍문표 의원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이분들 개별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요? 조 기자는. 각자 목소리가 굉장히 강성이신 분들이죠. 본인 당론 상관없이 할 말은 한다. 약간 좀 쿨하게 가시는 분들이라서. 자, 한 분 한 분 좀 체크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면 일단 이 행사가 끝나고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사람 중에 한 분이 홍문표 의원이에요. 홍문표 의원은 이 집회에 참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아마 지금 이런 문제가.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래서 홍문표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화문 이순신 동상 밑에 간 건 맞다. 예. 네. 그런데 거기 간 이유가 집회에 참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방 자기 지역구에서 올라온 분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집회 참석은 아니고 만나러 간 건 맞네요. 만나러 근데 간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굳이 왜 거기서 왜 거기서 만났을까? 근데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본인이 일단은 그 집회에 참석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거긴 빼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아마 그 지역구 그분이 집회에 참석하시려고 오지 않았을까 뭐 이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홍 의원께서는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일단 홍 의원은 참석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에 참석하신 분 중에 또 논란이 된 분이 그분이죠. 우리 차명진 전 의원인데 결국 이분이 코로나 확진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 확진됐죠. 이분은 선거 때부터 참 어떻게 보면 불운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이분은. 뭐만 했다 하면 뭐. 그렇죠. 뭐 말만 하면 구설이 되고 네. 어디 갔다 하면 또 사건의 중심이 돼요. 사실 이분은 이 행사 말고도 제가 블랙시 취재를 갔을 때 거기서도 좀 많이 뵀어요. 보면은 그 관중들 사이에 앞에 쪽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조용히. 검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계시다가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도 몇 번 했었는데 최근에 소송 걸리신 게 많다 보니까 좀 노출되는. 노출되는 걸 좀 꺼려 하시고 좀 조용히 지내시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하필 이렇게 또 걸리셔가지고 본인은 좀 많이 억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이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사하고 나셔가지고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분이. 잘못 가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분 한 분 또 계시죠. 민경욱 의원. 아, 이분 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진 않죠. 아주. 민경욱 의원도 사실 이 집회에 참석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참석하기 이후에 나온 보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죠. 뭐 가족한테 뭐 고소를 당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코로나 확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셔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집에 들어오기 말고 검사를 해라 했는데 아마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집 그 문에 비밀번호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집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한테 장돌이 사진하고 같이 찍어가지고 나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걸 한 건데 뭐 장돌이로 그걸 부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장돌이 좀 어떻게 열어볼까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빌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약간 좀 과장이 돼가지고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체크하고 나서 밝혀진 사실인데 그 이후에 이분 말고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날 행사 참여한 분 중에 한 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 누구죠? 하도 많으니까 이게. 엄마 부대. 주옥순. 네, 주옥순 대표도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날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네. 뭐 늘 보수 집회에 많은 분이 나오긴 하는데 광화문, 뭐 세종로 이쪽에서 한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거기서 또 실제로 코로나19가 많이 확대되고 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심이 됐던 정광훈 목사도 많은 타겟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이제 이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과거 신천지 사례처럼 제대로 된 연락처나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본 내용 중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조 기자는? 그러니까 확진 의심 환자인데 좀 의심자인데 이제 그 현금만 쓴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었죠. 현금 뭐 그런 쓰고 것도 있고 실제로 방역복을 입으신 분들이
검사를 해야 되니까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가시고. 네, 그런 거. 그리고 또 되게 병원에서 탈주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사실 뉴스하고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확진을 받았는데 그렇게 병원에 나와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그런 분들은 좀 검사를 좀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제 뭐였냐, 연락처, 가짜 연락처가 좀 많았죠. 그쵸. 그런 거 엄청 많았습니다. 네, 타 지방에서, 아주 밑에 지방에서 뭐 심지어 학생들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검사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그 교회 저 연관도 없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원망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정광훈 목사가 그 이후에 신문 광고까지 냈어요. 그쵸? 혹시 봤나요, 오늘, 조 기자? 오늘 아침에 떴어요. 네, 오늘 제가 참고로 녹화 방송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신문 광고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조선일보에 난 광고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및 정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 해가지고,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의 명백한 허점, 정부는 국민에게 확진자 숫자가 아닌 확진자 비율을 밝혀야 한다, 뭐 이런 여러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숫자가 아닌 비율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정확한 법적 정의와 근거를 교회에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고무줄식 방역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 물론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요. 일단은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시작부터 정광훈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열을 내게 되는데, 사실 제가 뭐 따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전국적으로 고생하는 학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어린아이, 뭐 유치원이나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 갖고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아이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못 보내고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또 한편 생각하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저도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귀가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좀. 또 그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마스크를 쓰고 또 뭘 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책상 가림막 하나는 기본이고, 네, 투명 가림막. 네네. 그리고 또 그 외에 뭘 하는지 아세요? 페이스 실드라고 해서 더 커다란 마스크를 하나 또 얼굴을 가리는 걸 씁니다. 그렇게 쓰고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9시부터 가가지고 오후 이제 퇴근할 때까지, 이제 우리 딸은 퇴근이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할 때까지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전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른들 때문에 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격하게 공감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 제가 감정이 업됐는데, 뭐 그거는 제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국민도 살고 나라가 살려면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저희가 좀 잘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개인 방역, 위생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조 기자 주변에 코로나 검사 받아본 사람 좀 있나요? 제 주변에는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정말로? 네. 아는 지인의 지인도? 제 친구들도 어떤 누구도 아직까지는 뭐 받아본 사람은 없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타 언론사에 있는 동기가 이 코로나19 감염자와 경로가 겹쳐가지고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해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형태는 독감 검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요. 뭐 코스에도 이렇게 뭐 집어넣고 하는데, 근데 그게 더 세대요. 힘들겠네. 더 집어넣는, 코스에 집어넣는데 강도가 좀 세서 검사를 하고 나서도 왠지 이물감이 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뭐 검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걸리고 나면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위생 철저히 해서 코로나19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이 거센 이유 중에 하나가 8.15 집회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인력동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각 당 행사 같은 거 할 때 각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 올려오곤 하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동원해서
차를 대절한 다음에 동원된 사람들을 들여왔다라는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절된 차량,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게 이제 전 목사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반면은 이제 자기들이 본인들이 집회 참여자 말고 집회에 순수히 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체 조직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그렇죠.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당연히 있고 예, 예. 그 외에 일부는 이제 지역에서 지방에서 원래 당연히 전세버스 대절을 타고 오죠. 네, 그래. 그거는 8.15 집회뿐만 아니라 뭐 민주노총 집회나 이런 집회 해도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모아서 같이 돈을 내고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략 그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전세버스가 한 79대가 동원됐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보니까 하필 또 기독자유통일당하고 또 연관이 있다 이런 기사가 또 있었어요. 예. 내용 좀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 기독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전 목사가 있었던 당인데, 그 당에서 이제 사람들 대절 버스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당 이름이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에서 동원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까 저희가 말을 한 것처럼 이런 집회를 할 때는 지방에서 다 같이 같이 신청을 하고 차비도 공유하고 해서 이제 올라온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방금 좀 전에 말했던 거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이제 일부 아까 말한 뭐 79대가 단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렇게 모집을 해서 올라온 게 버스가 한 79대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이 자료 광고를 찾다 보니까 어떤 단체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신문 광고에 그 광고를 냈더라고요. 전국 각 지역에서 네. 예, 뭐 예를 들면 부산이면 부산, 목포면 목포 하고 담당자 이름, 연락처까지 공고를 내가지고 올라가실 분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타고 온 그 사례가 실제 있었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뭐 모아서 충분히 올 수 있다고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건 또. 사실 광고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함께 이 집회 합시다 약간 이런 취지인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동원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근데 사실 동원했다고 할 수는 또 없죠. 왜냐면 이게 증거를 통해서 뭐 입증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좀 더 완화된 방법이라서. 그러니까 이 아까 8.15 집회 행사가 문제되는 거 자꾸 문제가 되면서 또 네. 다른 문제로 자꾸 불리는 게 미래통합당과 네. 좀 전에 말한 기독자유통일당이 이제 이 사람 모으는데 연관된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인력 모집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선긋기는 하고 있지만 손은 글 수 없는 게 참석한 사람들의 몇몇이 그쵸. 현직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보면은 기독자유통일당에서도 이번 행사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 김문수 전 경기지사죠. 사실 지난 선거에서 그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재 전 의원 그쵸? 자유총회.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이분은 비례대표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죠.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또 그 전부터 신문 광고를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대대적인 타이틀이 어떤 건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미래통합당이 자기네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상관없는 당이다, 이 행사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건 지금 뭐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서 이제 떠나신 분이잖아요. 가셨죠. 네, 뭐 물론 현역이 아니니까, 물론 현역이 아니어도 정치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다시 국회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다른 관직을 맡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행보가 요즘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저께였나요? 그저께 네.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라고 그게 얘기를. 김문수 전 지사셨죠. 예. 마음은 좀 그러니까 그 집회에 나온 그 격앙되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어떤 취지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약간 그게 이제 매스컴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이제 그런 취지 같은 게 다 이렇게 제외되고 비춰지니까 다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김문수 지사가 지사 시절에 소방 네. 119 전화해가지고 저 김문수 지사님도 했든 그런 상황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비춰지면 좀 가뜩이나 여의도 정치가 희화화되는데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더 겹쳐지는 거죠. 더
좀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 이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른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의 끝 마무리가 이렇게 보면 자꾸 휘어야 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분들 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지금 시작 오프닝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코로나19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정광훈 목사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 얘기가 아니라 현 여당 얘기, 여당 정치 좀 얘기 좀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정광훈 목사가 이번 8.15 집회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가장 속쓰린 당이 따로 있죠. 제가 봤을 땐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이 코로나19가 재발되면서 그냥 폭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임기가 또 다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차기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이 대표가 대선까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중대한, 그러니까 본인 그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플러스 수혜 문제 같은 게 겹치면서 약간 고꾸라진 상태죠.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도 고꾸라졌지만 또 이낙연 의원께서 코로나 걸릴 뻔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전당대회나 그 전에 홍보 활동, 그다음에 선거 당대표 후보로서 토론 대회 이런 거를 지금 다 못 나가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유튜브 상에 뭐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지금 이런 분위기 띄울 수도 없으니까 최근에 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예 전당대회 연기하자. 선거 여기서 딱 스탑해버리고 연기한 이후에 자가격리 기간 끝나고 나서 나오시면 같이 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셨죠? 저도 이렇게 코로나랑 이렇게 수혜랑 왜 4차 추경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박주민 의원, 이낙연 의원, 김부겸 의원 그렇죠. 세 분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해가 터지고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재발생하기 전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비록 네, 부동산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나름대로는 뭐 지지율도 높았고 대통령 지지율도 높았고 당 지지율도 높았고 근데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당 대표 선거를 시작함과 동시에 완전 이게 자연재해랑 이 전염병 때문에 진짜 자꾸 내 이런 말 쓰지만 폭망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슬플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저희가 대신 이 세 후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의원. 이낙연 의원은 어떤 분이시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국무총리도 했고 동교동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보좌관들과 그 민주당 당뇨였었던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보좌진 다루는 의원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개인만의 품격도 있지만은 의원을 모시고 있는 보좌진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도 만만치 않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죠.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뜸을 들이는 거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그 재떨이 사건. 이야기도 조금 있고 재떨이 사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네,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할 때 퇴근 시간대에 보고가 밀린다 하더라고요. 왜? 왜 그렇죠 그거는? 이게 퇴근 시간대 퇴근은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을 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급하게 임박해서. 그렇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실 거니까 난 빨리 이때 보고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보고서를 많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할 때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기자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좋게 말하면 디테일하게 보시는구나. 글씨에 많이 예민하시고. 그리고 또 일일이 또 지시를 하시나 보구나. 제가 더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많이 아는 건 되게 품격 있는 네. 그런 의원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다음에 언변이 또 좋으시잖아요. 네. 완전 젠틀맨이잖아요. 뭐 국무총리로서 우리 청문회 같은 데 나왔을 때 뭐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주 그냥 감정을 배제하고 딱 말로써 젠틀하게 상대방을 누르는 그런 기품을 가지신 분인데. 근데 저는 좀 여기서 좀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때 말 되게 기품 있다고 하는데 그때 이천 대형 화재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유가족 분들이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왜 왔느냐 막 이런 얘기하니까 난 조문 자격증으로 온 거다. 그래서 가라 알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진짜 조용히 조문만 하고 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낙연 의원의 행보 중에 공무총이 시작됐을 때 그때 이천 화재 현장 행보는 5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총선이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총선 전하고 모습이 좀 다른 약간 이런 그쵸, 것처럼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준비가 안 된 모습이 그때 드러난 거죠. 네. 좋습니다. 이낙연 의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김부겸 의원은 어떤 사람이죠? 김부겸 의원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대공수 사건 이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예전에 대공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전 무장공작원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김문수 지사한테, 지금 왜 광화문에서 소리쳤던 김문수 지사한테 소송을 걸려고 막 그랬던 일이 있어요. 왜 소송을 걸려고 했죠? 막 공방이 오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가 왜 간첩돈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김문수 지사가 김부겸 의원한테 왜 간첩돈을 받았냐? 한겨레 민주당 부대면 이런 시절에 왜 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돈 준 사람이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안락했던 지난번 이선실.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선실 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상파 언론들이 또 보도를 그때 당시에 했어요. 이제 이러니까 좀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김부겸 의원은 어떻게 대처를 했죠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했었어요. 강력하게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막 이렇게 된 거. 아, 근데 너무 앞에 있던 이야기가 충격적이라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더 알겠습니다. 김부겸 의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한 명, 박주민 의원이죠. 이분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사실을 합격해서 나온 분인데 서울대학교 나왔죠. 근데 그 세월호 관련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죠 거기서. 운동을 했고 실제로 광화문 바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먹고 자고 지금 오랫동안. 별명이 세월호 변호사죠. 세월호 변호사. 네. 근데 이제 법조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얘기를 들으려면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조인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다들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 분들 세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조금 먼저 말하기를 좀 다들 머뭇거려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머뭇거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동시다발적으로 다들 이렇게 손사래를 좀 쳤지만 본인이 뜻이 굉장히 심지가 굳다. 아, 심지가 굳다. 근데 좀 손사래를 좀 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심지가 굳다 이런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근데 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좀 약간 물어보면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 얘기 분위기는 그렇게 풍기더라고요, 법조계에서. 방송 전에 나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살짝 한번 해보죠.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다. 네. 사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젊은 층한테 좀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죠. 네. 네, 기존 정치인들과 좀 다르게 약간 뚝심 있으면서도 약간 서민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고, 아마 그 세월호 사태를 대변하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사실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진짜 아무도. 네,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나오게 된 거고, 실제적으로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보면 멤버들, 그러니까 선거 캠프 멤버들을 보면 좀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박주민 의원 당선을 위해 돕고 있고, 그리고 현근택 대변인이 현재 거기 대변인직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방송에 많이 나왔던 분이시긴 한데, 약간 젊은 사람들로 진영을 이렇게 구축하다 보니까 기존과 좀 뭐 다르지 않을까 이런 사실 기대감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이긴 할지 모르겠지만 내심 이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보면 왠지 느낌이 민주당 내에서 인싸가 아니고 아싸인 것 같아요. 이게 이낙연 의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낙연 의원이 동교동계를 출입하던 동아일보 기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J 쪽하고 많이 친했는데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조짐 사태 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낙연 의원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남도지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치하고 떨어지면서 색깔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노무현 탄핵 사태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 붙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진문 진영으로 좀 들어오려는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근데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부산을 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부산 약간 호족임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그런 걸 인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산 출신 보좌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어느 계라고 봐야 되죠? 김부겸 의원은 지금 이제 대구 쪽에 있다가 지금 낙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도 조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좀 대구 지역에서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의 중심은 친문 아니면 친노잖아요. 네. 예, 물론 그 둘 간에도 약간의 완력 싸움이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의원, 김부겸 의원, 박주민 의원 이분들은 친문 친노 정확히 어디 쪽이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색깔이 약간 네. 진문이라고 보기에는, 진문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내 세력, 지지 세력도 확실하게 뭐 어느 쪽이 월등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이 세 분의 멤버를 보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거 민주당 이번에 당대표 선거 따로 의원을 마음 따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는 선거대로 가지만 과연 거기 있는 그 많은 의원들이 이거 관심이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는 좀 어때요? 내부 분위기는?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보려고 여러 의원님들을 좀 찾아 만나봤어요. 이제 의원을 만난 경우가 있고, 의원이 아닌 보좌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있는데, 그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만나서 이제 한 의원에 따르면 좀 분위기가 말을 하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 이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되레 물어보더라고요. 아, 거꾸로 분위기가 어떠냐, 이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A는 B다라고 답변한 게 아니라 그런 질문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좀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진짜. 있는데 굳이 참여하고 싶진 않은. 근데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태섭 의원 예전에 그 의견대로 얘기했다가 당론 이런 문제랑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가 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내기도 사실 어려운 게 좀 있을 거고, 자칫 안 좋은 소리를 내는데 그 사람이 당선이 돼버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낙인 찍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조심히 있으면서 관망하는 분위기,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이것과 별개로 요즘 민주당 내에서 제일 많이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친일 청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의 요 친일 청산을 외치는데 좀 안 좋은 반대되는 상황들, 뭐 그런 게 좀 가끔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가 좀 봤더니 뭐 독수리 오남매 포스터, 그리고 은하철도 999 요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보시면 웃음이 나실 거야 아마. 딱 여기 요런 그림이 있어요. 딱 보면은 독수리 오남매죠, 그쵸? 하도 옛날 만화 영화라 이름은 다 까먹었는데, 독수리 오남매 이게 어디서 만든 걸까요? 그쵸, 일본에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이게. 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아는 내용인데, 하필 여기에 떡하니 이재정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최혜영 의원 사진을 넣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혁신 라이브 독수리 오남매 라이브 해가지고 보니까는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나 봐요. 뭐 대회를 하면서. 아, 오늘 이미 방송했네. 네, 민주당 그래서 위기냐고. 주제가 있잖아요. 8월 18일 날이 우리가 바라는 전당대회, 20일은 민주당 위기인가, 22일은 민주당 혁신 과제 토크,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누가 딱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인데 사실 이 밑에 있는 의원들 잘 나가는 의원들이죠. 지금 인기 많은 의원들. 근데 하필 일본에서 만든 독수리 용제로 이거 포스터를 만드는 바람에 지금 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쵸. 뭐 흔한 말로 내로남불이다 이거죠. 지금 그때 일본 욕할 때, 일본 친일이나 반일이나 뭐 이런 얘기할 때는 그땐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또. 정작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보니까 이분들이나 이 행사 관련자들이 만든 건 또 아니래요. 아니라 하겠죠. 네.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실제로 밝혀지진 않았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그냥 네티즌이나 지지자가 만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최근 거고,
더 옛날에 아까 제가 말했죠, 은하철도 999 요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평화철도 111 어떤 거냐, 요 사진이에요. 이게 2018년도 그 지방선거 당시에 민주당에서 평화철도 111이라는 유세단, 홍보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홍보 이제 단체인데, 보면 또 있죠, 유명한 사람들. 아, 여기 진선미 의원하고 여기 진선미 의원하고 네. 전현희 의원, 네. 박주미 의원, 이재정 의원, 정청래, 지금 추미애 법무부 그쵸. 장관도 있네요. 우상호 의원도 있고요. 우상 의원도 있고요. 이게 보면은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박주민 의원이, 이게 아마 그 당시 캐릭터 이름이 이게 철이요, 철이. 박주민 의원이 철이, 메텔.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이 메텔, 아주 유명하죠, 노란머리 메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역장일 겁니다. 그 기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장.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은하철도 999 어디서 만들었죠? 일본이요.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아니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뭐 모르고 했을 수도 있죠. 아니라고 해야 되겠지. 네, 모르고 했을 수 있고 네. 실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한 그 독수리 오남의 포스터, 뭐 그거는 뭐 당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은하철도 999 이거는 평화철도 111 당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은하철도 999는 아니라고 하겠죠. 왜냐면 평화철도 111이잖아요. 근데 캐릭터 딱 봐도 누가 누군지 알겠는데 아니라고 하겠죠. 이건 아니라고 말한 거 못 본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건 공식적으로, 이거는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사진도 찍히고 실제로 행사를 이러고 다녔다니까. 아, 그랬으면 네, 이분들이. 저도 할 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정광훈 목사님 이야기할 때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정쟁화되다 보니까 뭐 과거에 이런 거 있으면 수시로 이제 들춰지는 거죠 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또. 그쵸. 예. 황당하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상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니까 보니까 더 황당하고, 이게 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과거도 들춰내고 하다 보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다음 내용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 그대로 의원한테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분위기 어떤지 모르니까 말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예. 왜냐면 쓴소리를 함부로 잘못하면 욕을 먹으니까. 그리고 당에서는 당론이 개인의 주장이나 의지보다는 우선이에요 또. 그쵸. 이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당론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 단계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센 당에서 만약에 당론을 안 따르고 내 고집, 내 소신만 너무 밝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윤리심판원에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건 차라리 괜찮지만 다음번에 공천을 못 가. 그것도 괜찮아 차라리. 왕따를 당하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한 일이 있잖아요 사실. 그쵸. 실제로 이번에 공천을 못 받고 탈락하신 의원들 중에 알게 모르게 왕따 당하신 분들 많아요. 예. 네, 차마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식사하는 자리나 이런 자리도 같이 못 계시는 분들도 많고, 연락이 안 오죠. 아예. 네, 연락이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많다 하더라고요. 보좌진이 한 8명, 9명 되는데 뭐 그 사람들도 뭐 당연히 약간 문책성 행위. 그렇죠. 뭐 본인의 성향이 어울리는 게 어렵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당이나 의원들, 소위 말해 주류들에서 또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거죠. 배촉시키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고, 아니 뭐 심지어는 제가 다른 이제 모 의원한테 들은 건데, 이제 위원회 상임위 배분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해외를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의원만 빼놓고 가는 경우도 있대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를 갔다는 걸 언론 보도를 보고 그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랑 그랬다더라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뉴스를 검색해 봤는데 갔네. 그러니까 심지어 오케이. 같은 당이 대부분 이제 한 당에서 간사가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간사한테도 연락을 못 받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받는 거면 괜찮은데, 말 그대로 싫어서, 같이 가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 그 사람을 빼는 거면 이거 너무 대한민국 국회가 쪼잔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일반 사회에서도 왕따시키면 문제예요. 요즘 유치원 학교 다니면서도 왕따시키는 거 문제잖아요. 학교폭력까지 가요 왕따시키다 보면. 근데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르신들 계신 국회에서도 그러면, 아니 그러고 나서 언론에는 왕따시키지 마라, 학폭 막아야 된다 이러고서 본인들 자체가 왕따시키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게 그 주류가 당론을 가져가기 위한 좋은 투쟁 수단이랄까요? 그렇게도 악용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치사한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한 지역의 대표인데, 구미도 있고. 네, 국민 몇만 명이 뽑아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왕따시킨다? 그러면 몇만 명의 국민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정당은. 맞아요. 이런 정당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로. 약간 무서운데요. 왜 무서워요, 왜? 약간 주류 정당이라서 지금. 민주당은 아마 알게 모르게 지금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당 내부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해줬던 많은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이 눈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대가 컸잖아요.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 현재 지금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의료 문제, 지금 많은 사람이 또 파업한다 하고 시위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좀 협상 능력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내쳐버리고, 그러니까. 몰아제끼가 하고,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좀 제발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 활동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산 부동산 정책 관련된 건데, 부동산 정책에 가장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 누구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김현미 장관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그쵸. 궁금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한 번쯤은 장관 교체를 생각해 봄직한데,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청와대로 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국회에서. 그것도 어떤 자리냐면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 기자 통해서 한번 취재를 해봐라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 기자가 국회를 좀 훑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좀 나오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이 아주 큰가 봐요. 김 장관에 대한 신임이 어느 정도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왜 신임하느냐, 계속 유임을 했죠. 모든 장관들이 바뀌고 뭐 어떤 사태가 터지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신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하고 맥을 같이 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과거에 그 연세대학 대학교를 다니다가 형광등 회사 등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좀 했다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당에 들어가서 언론 비서관 같은 걸 해요. 당보 기자 같은 걸 해요. 당보 기자랬죠. 예. 네,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을 맺은 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부대변 선거 캠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물론 당연히 법무법인 부산이 뒤에 받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왜냐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었겠네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죠. 거기 법무법인 소속이었으니까 당연히. 대략 김 장관의 정치적인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정도 되죠? 한 92년부터 시작될 겁니다. 92년, 90년대 초반인데 거의 한 30년 돼요. 30년 동안 이제 당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치권 생활. 사실 지금 언뜻 생각해봐도 김현미 장관 딱 생각을 하면 커다란 트러블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트러블이 없어야겠죠. 네. 그냥 묵묵히 그냥 의원직을 맞아요. 수행해 왔던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등락이 컸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았고 당내 반발 뭐 싸우는 것도 많이 있었고. 드루킹 사건도 그랬는데 김현미 장관을 보면은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짧고 굵게는 아니고 잔잔하고 길게 잘 버텨온 것 같은데, 근데 이 비서실장 얘기는 왜 나온 거죠? 비서실장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일단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가당책에 빠진 거죠. 부동산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1주택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일부 비서관들이 직보다는 집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론이 불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장을 향해서 가겠죠. 책임론의 칼날이. 그러다 보니 실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바꾸지 않고 있고, 그럼 남아있는 유임하고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판단해보니 김현미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김현미 장관을 비서실장 임명하는 건 사실 이거 완전 독이 든 성배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의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 이런 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 시장이 안 좋아지면 부동산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레임덕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두 번째,
전당대회 때 나왔던 인물들이 다 진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전당대회 때 헤게모니가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을 잡든지 정을 잡든지 청을 잡든지, 정이야 당이 따라오는 거고 청와대를 잡든지 당을 조용히 시키든지 그러려면 남아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김현미 장관을 경질한다? 혹은 실장을 뺀다. 그 무슨 뜻이에요? 본인의 정책이 잘못됐다. 8.15 집회 그렇게 했는데 뺄 수 있겠습니까? 뺄 수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렇다 치고 네. 그러면 김현미 장관에 대한 민주당 또는 다른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보좌관들, 일단 보좌관들한테 물어보고 그 의원도 한번 물어보고, 물론 당연히 의원이야 지금 이제 헤게모니의 중점에 있는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저기 좀 바쁜데 아니 아니 말 안 하는 사람만 찾아간 거 아니에요? 말 안 하려고 해요. 진짜 이거 다 각각 개별적인 인물인데,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이게 만나기도 어려워요. 지금 수해복구 막 이런 문제도 겹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 중간에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아침에 뭐 회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09시 30분에 가서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그런 말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혹시 물어봐요 그러면? 근데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아예 그냥 아예 거의 안 하세요. 질문을 던졌더니 아예 그냥 돌아오는 내용이 없다. 예. 왜냐면 지금 코로나 관련된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물어보면, 어딜 들어갔는데? 그 민주당 그 회의실에 가보면 어떤 의원실? 의원실 말고 본청 회의실? 네. 거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의원실 가도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보좌진한테 물어봤어요. 어저께 오늘 이렇게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이제 어떤 보좌진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국민에 대해서 완전히 뒤통수 욕을 많이. 민주당 현직에 있는 보좌진. 국회 관계자라 하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해놓고. 이제 국회 관계자인데 약간 격앙된 말씀 하시더라고요. 국민 뒤통수 치는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유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비서실장 진짜 임명이 되면 뒤통수 치는 거다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이 잘 됐으면 괜찮지만 예. 지금 만약에 부동산 정책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잡히고 나서 비서실장이 안 친다? 그럼 곧바로 레임덕이죠. 누가 당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엄청 두드려 댈걸요 당장 내치라고. 근데 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거 그 안건 상정하고 그 통합당 상관없이 바로 패스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행태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의원들의 책임론도 불거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 얘기도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본인이 믿는 사람만 중용을 하잖아요. 그죠? 예. 김상조 실장도 그렇고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인력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인력풀이 없다기보다는 본인 뜻에 맞고 본인 정책에 맞고 기조에 맞는 사람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김현미 장관을 만약에 비서실장이 앉히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왜냐면 이게 민주당 의견만 들을 수는 없고 이제 야당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이제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당의 한 이제 보좌관들 2명을 물어봤는데, 그 보좌관들 2명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지지층 결집용이다. 레임덕이 다가오고 있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 안 됐고 국민들이 화가 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라고 한다던가 한 걸음 물러서는 순간 완전히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지지층 결집용으로 앉힐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20일 오전에 나왔던 지지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주 만에 반등했지만 그렇죠. 다시 꺾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제가 제가 봤을 때는 강행을 해도 예.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방송하다가 제가 질문 하나를 빠먹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뭐였죠? 민주당 당대표 누가 될까요? 민주당 당대표에 앞서서
이제 하나 말씀 이게 좀 저도 얘기 들은 건데 얘기 듣자면 원내대표 있잖아요. 네. 그때 원내대표 때 밥을 좀 안 사서 그래 저 의원은 밥을 좀 안 사는데 저 의원은 밥을 잘 사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밥 잘 사는 밥 잘 사람이 잔산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 아니, 제가 맞아. 얘 아니로만 대답해봐요. 아, 밥 잘 산 사람이 당선된 사람? 그런 것 같습니다. 밥 안 산 사람은 떨어진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실명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한 달 전인가요? 뭐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의원은 밥을 잘 안 산다. 아니, 심정적으로도 나한테 밥 하나도 잘 사는 사람 찍어주고 싶겠죠. 물론 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쵸, 중요하진 이제 않지만. 함께 교감이 얼마나 했느냐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를 이제 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진짜 밥이었을까? 난 좀 궁금하기도 아, 제가 볼 하고. 때 충분히 그것도 몇 프로 요소, 당락에 결정되는 요소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민주당 당대표는 누가 될까? 사실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기자긴 하지만 이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전혀. 부담 없이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낙연 의원이 조금 더 많이 가능성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이 국무총리까지 해왔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륜과 연륜이 있음 그리고 민주당에서 도지사 경력까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 권력을 한번 휘둘러 봤다 그리고 의회 권력도 휘둘러 봤다 이런 점에서 조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가장 싫어할 만한 당대표, 가장 좋아할 만한 당대표 고르면? 당 대표요? 네.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 그러니까 아니 미래통합당이 봤을 때 이 세 명의 후보 중에 누가 되는 게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할지, 누가 되면 가장 불리할지 한번 골라보세요. 누군지. 가장 불편할 것 같은 의원은 그러니까 가장 불편할 것 같은 인사는 바로 이낙연 의원이에요. 왜? 왜냐하면 이낙연 의원이 굉장히 그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느리게 가지만 약간 깊이 가는 편이고 이제 다른 분들은 행정 권력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 같은 것들이 이낙연 의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경력이 얕은 편이란 말이에요. 아니 도지사 누가 했습니까? 이낙연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아무래도 좀 더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더 교묘하고 더 깊게. 그러면 가장 저 사람이 후보가 되면 우리가 잘 유리하다 할 만한 후보 누구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좋은 상대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낫지 않겠느냐. 물론 칼이 있어요. 세월호라는 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제 행정 권력을 해봤다 안 해봤다의 차이니까. 네, 저는 행정 권력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가져봤냐 안 가져봤느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는 조주영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아무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건 뭐 분석이니까 그리고 생각이니까 괜찮고요. 네, 지금까지 조주영 기자와 국회에서 다양한 정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조주영 기자 보내고 신수영 기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8.15 집회 이후에 정광훈 목사 포함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이 급증을 했는데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 뭐 진료비 부담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한데 신 기자가 관련 내용을 좀 조사했다고 합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급증하면서 환자들도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치료비, 그리고 부담은 누가 하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려볼게요. 네. 코로나19 치료비 도대체 얼마나 드나요? 일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치료비는 1인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 혹은 생활치료시설에서 머무는 경증 환자에 의해서 1인당 하루 평균 치료비가 22만 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음압 격리 병실에 입원한 중증 환자도
또 치료비가 1인당 하루 평균 65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진료를 받는 사람하고 음압격리병실에 들어가는 사람과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네. 또 더 얘기해 주시죠. 지난 7월 23일 기준 코로나19 진료를 받은 내외국인은 총 15,132명인데요. 이 분들이 이제 총 695억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약 15,000명의 네. 환자들이 네. 진료받은 비용이 총 695억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네. 사실 이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잘 예, 기사 나오기는 했지만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태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던 분이 약 1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일반인하고 외국인 다 포함된 숫자고요. 또 관련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치료에 사용된 비용만 따지면 약 32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1인당 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인당 평균 비용이 46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들어요. 460만 원. 네.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네. 근데 그 비용을 도대체 그럼 누가 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요. 치료비는 460만 원 정도인데 이 치료비 80%랑 또 진단비는 최대 70%까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실제로 일반 네. 치료받은 시민들이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온라인상에 보면 그 공개된 영수증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뭐 몇십만 원도 안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되게 아주 적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네. 진료 받은 분들이 이렇게 적은 금액이 나오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요 내용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해외에서는 네. 거꾸로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귀국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외국에서 봤을 땐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1인당 아까 한 46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근에 정광훈 목사도 이제 확진자가 됐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가 했던 사랑제일교회, 네. 거길 보니까 8월 20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 누적자 수가 한 676명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676명 곱하기 460만 원을 하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총 31억 원 가량이 나오죠. 31억 원. 네. 31억 원이면 집이 몇 채 정도 되는지 이게 참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31억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네, 큰 돈이죠. 예, 그런데다가 네. 이게 약간 비판을 또 받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야, 저 돈을 국민 돈으로 내야 되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상권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높은데, 네. 관련 설문조사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아, 네. 지난 18일에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요. 국민 79.7%는 구상권 청구를 찬성했습니다. 근데 이 구상권 청구라는 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침을 어기고 감염 확산을 초래하거나 또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방역 지침을 어겨서 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감염된 게 확인이 됐는데도 격리하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네. 다른 사람이 전파했을 경우에 네. 그런 사람들의 구상권을 물려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설문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던데요, 보니까 아까. 네, 대부분 찬성이 좀 압도를 했지만 특히나 보수 통합당 지지층에서 이제 찬성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좀 미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좀 낮았다는 소린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보수 통합당 지지층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한 거에 참여를 했다 보니까 좀 이런 그러니까 지금 것들이- 비판의 화살들이 보수를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마 구상권 청구하는 거에 네. 됐을 때,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정작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상황이 될 수 있다 아. 보니까 아마 좀 의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예측- 재밌는 설문이네요, 보니까 내용이. 네,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결국은 구상권을 청구하길 원하는데, 네,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확진자가 676명이란 말이에요. 네, 총 진료비나 진단비 사용될 게 31억 원 정도 될 거고, 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나 경기도나 구상권 청구 적극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왜냐면 최근 보도에서 알다시피 전염병이 확인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도망치고 전화 회피하고 진료 안 받고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나서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광훈 목사랑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구상권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된 건 아니고요. 정광훈 목사한테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자들한테도 하겠다는 건가요? 신자들도 포함이죠. 아,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고 발표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반응은 어때요? 그 기사에 대한 반응들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제 국민들은 구상권 청구는 당연하다. 그리고 교회 건물 등 강제 경매 해서라도 확실하게 갚아라. 이런 반응입니다. 지금 그 교회 알박기 돼 있잖아요. 네. 진짜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액도 같이 청구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인들이 피해를 봤다거나 기업이 피해를 본 경우나 또 뭐 이렇게 주개인 주가 피해 이런 것들도 같이 청구해달라 이런 요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교회 인근 상인들은 지금 상당히 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업자들도 그렇고 일반 식당인들도 그렇고 네. 손님들이 거의 뚝 끊긴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교회 내 지금 전염병 확산이 지금 많잖아요. 네. 뭐 방역 지침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구상권 말고도 종교인 세금 과세 부과하는 문제 네. 이것도 이참에 부과해야 된다.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관련 설문은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신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인 과세. 저도 개인적인 종교는 있는데요. 특정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종교인 세금 걷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랑 상관없이요? 조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의식은 했지만 근데 이전부터도 뭐 교회나 절이나 사찰이나 뭐 비리가 있었잖아요. 뭐 금전적인 비리도 있었고 뭐 사각 비리도 껴가지고 뭐 같이 뭐 그런 비리들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종교인이라면 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아무래도 그 종교에 대한 특정 편견이 생겨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진 게 또 사실이에요. 네. 근데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으면서 종교 교회에서 사실 불교나 일반 카톨릭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다른 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 사실 전염병 이 유발 사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나 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참에 물려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물론 개중에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스스로 가가지고 본인이 세금 내겠다 하고 세금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기독교가 좀 많이 욕을 먹게 됐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좀 더 일반인들을 위하는 그런 뭐 종교 단체를 좀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몇 번 뭐 교회들을 둘러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렸던 한 대형 교회는 평일에도 방역 지침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숨은 그런 한두 명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왜 생기는 걸까 의문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교회들 대부분 다 문을 닫았었잖아요. 네. 주말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리고 대부분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여름이 되면서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서 슬슬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위험한데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일이 터져 버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시 또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가 사실 되게 컸거든요. 왜냐면 교회 헌금을 아무리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해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회 와서 헌금통에 헌금 넣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네. 온라인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내에 이런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정작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이런 전염병 확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신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해서 특히 치료비 문제 어떻게 얼마나 나가는지 얼마나 부담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또 기수다 첫 야외 촬영이었고요. 날은 더웠지만 그래도 시원하기도 하고요. 좀 해볼 만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야외에서 하니까 조금 색달랐고
그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서 야외 방송 원하시면 저희가 다음에도 또 야외 촬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신 기자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